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한 주가 밝았습니다. 김프로쇼 독서회. 네. 네. 몇 번째죠?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군요. 네. 네. 오늘은 김보통 작가님을 모시는데요. 아, 매력 있으시더라. 네. 그림도 그리고, 네. 스플도 쓰시고, 사람이 아주 재밌어요. 김보통 작가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네, 이번에 초대되면서 어떤 분인가에 찾아봤고 작품도 왔는데, 매력 터지시네. 완전 장난 아니죠. 네. 네. 제가 다른 분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읽어봤는데 너무 내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을 모시면 네. 왠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홀랑 모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내 스타일이야. 지금 뭐 방송 듣고 난 다음에 보셔도 되고요. 듣기 전에 혹시 김보통 작가가 어떤 분인가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 검색해보세요. 네. 원래 만화가를 쭉 해왔던 분도 아니고 그렇죠. 글을 계속 썼던 분도 아닌데 놀랍습니다. 아무튼 네. 책은 2권이 있는데요. 네.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퇴사한 네.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들어있는 거랑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웹툰 쓰시니까 네. 암 환자를 다룬 암 환자라는 작품이 있고 DP, 개의 날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총 지금까지 그 만화책 포함해가지고 내신 게 11권이래요. 뭐 저희 긴 말하지 말고 그러면 바로 작가님 모시고 빵빵 터지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오늘은 김보통 작가님을 모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만화가 겸 수필가 김보통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짜고짜 느닷없이 제가 김민식 PD님 페북을 보다가 네. 거기에 이제 글을 서로 주고받고 달고 뭐 이런 게 있길래 작가님하고 네. 어. 댓글에다 제가 소개를 좀 해달라고 그 댓글에서 소개받고 댓글로 섭외하고 오늘 처음 뵌 거지. 네, 그렇죠. 네. 처음에 댓글 봤을 때 네네. 어떠셨습니까? 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섭외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있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많진 않죠. 어떠셨어요? 처음에 섭외 요청을 받았을 때. 일단은 뭐 김민식 PD님이 추천하시는 거니까 이상한 사람 아니겠구나. 예, 이상할 거라 생각하진 않았고 네. 굉장히 이제 신뢰할 만하구나 생각이. 감사합니다, PD님. 매일 아침 서버니 네. 한 번 좀 다시 검색해 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책을 내셨어요.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저는 이제 그 책 전에 이제 오래전부터 팬은 아니었고 사실 어떤 분이 이제 개인적인 사석에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책을 네, 김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당신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책을 봤는데 저보다는 훨씬 기인에 가까우신 저는 그냥 될 수가 없어. 이분은 이름이 보통인데 보통이 아니거든요. 저도 책 읽고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모셨는데 저희 독서회 지금 3번째 책이죠. 네. 네. 이 독서회가 그래도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네요. 영광입니다. 네.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 요거는 어떻게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요거는 일단은 한겨레 신문에 연재했던 칼럼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이제 추가된 내용을 넣은 건데요. 처음에 한겨레 쪽에서 이제 칼럼 연재 제안이 왔을 때는 뭔가를 리뷰하는 거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뭐 가전제품이 됐건 아니면 뭐 악기가 됐건 그런 형태가 있는 사물에 대한 리뷰해주기를 원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잊혀지는 것들에 대한 리뷰를 쓰고 싶다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그게 운 좋게 통과가 돼서 그러면 잊혀지는 것들에 대한 리뷰를 한번 써봅시다.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이라서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 이제 반신반의 하시는 것 같았는데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칼럼으로 나갔을 때도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전반적으로 쭉 이게 신문 칼럼을 이렇게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가끔 이슈가 됐던 것들은 수능 이후의 세계의 글이 좀 많이 공유가 여기저기 됐었죠. 보통 그거는 어떻게 체감을 한달까? 체크를 한달까? 이런 거 어떻게? 이제 그 한겨레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칼럼 누르면 거기에 퍼간 사람들 숫자가 나와요. 이제 그게 이제 공유하기가 많이 된 것들이 있고 이제 그게 좀 들쑥날쑥해요. 이제
균일하게 쭉 가면 내 수필이 좀 인기가 어느 정도 이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건데 그러지는 않고 아무래도 신문 칼럼이다 보니 좀 약간 들쭉날쭉인 게 아니었던가. 죄송해요. 저도 사실은 김프로가 이 책을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게 지난 2주 전인데 그 전까지는 제가 작가님을 몰랐어요. 몰랐고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서로 몰랐듯이. 네. 네. 그래서 한겨레에 얼마나 길게 연재를 하신 거예요? 1년 정도 연재했을 거예요. 1년 연재를 하고 이제 개편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에 관한 리뷰 글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번에는 먹을 거와 관련된 기억들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죠. 일주일에 한 편씩 쭉 연재하신 게 이제 책으로 나온 거군요. 정확히 2주에 한 번입니다. 2주에 한 번인가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연재를 하셨네요. 네네. 처음에는 이게 책으로 만들어지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일하다가 쉬면서 이제 옛날 기억들이나 써볼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운 좋게 이렇게 책으로도 나오고. 칼럼으로 안 쓰셨는데 이 책을 위해서 따로 쓰신 게 있으세요 혹시? 서문 말고? 있죠. 서문도 있고 중간중간 내용이 전반적으로 좀 다 늘어났어요. 이제 칼럼은 이제 매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글의 호흡에 맞춰서 딱 쓰면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문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갑자기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라고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덜어냈던 부분들을 좀 붙이고 안 썼던 내용들 예를 들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후반부에 터키 여행했었던 3부작이랑 맨 마지막에 그 요양원 얘기는 아예 10분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칼럼을 위해서 기존에 썼던 걸 좀 다듬어서 붙였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보통 작가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멀쩡한 회사를 다니시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박차고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만화도 그리시고 글도 쓰시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화가 그리고 싶어서 혹은 글을 쓰고 싶어서 그만두신 거는 아니잖아요. 왜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김보통 작가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야, 좀 특이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죠. 대부분 저를 모르실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회사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다가 이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직이 그렇지만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군대식 문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리 뭐 시대가 21세기고 뭐 스마트 워킹하자 뭐 워라벨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구호에 그치는 거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그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총괄하는 분들은 아직도 이제 사고 체계가 저 먼 과거에 머무신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회사랑 굉장히 달랐어요. 대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똑똑한 방식으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들어갔더니 뭐 하는 건 똑같고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봤었던 그 안 좋은 회사들의 것과 똑같고 심지어 거기는 안 나오는 더 어두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뭐 굉장히 경직된 의사소통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일과 전혀 연관없는 걸로 내 삶을 헌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많이 회의를 느꼈고 그래서 일을 하러 들어왔는데 일보다는 약간 정치나 접대나 이런 거에 좀 너무 소모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심적으로 다 이제 그게 막 한계에 다달라서 이제 우울증 진단을 받는 지경까지 돼서 이제 급하게 퇴사를 한 거죠. 이제. 몇 년 직장 생활을 하신 거예요? 만 4년. 4년. 딱 4년 채우고 대리 진급하고 그만뒀어요. 제 또래 때 그만두는 케이스가 보통 대리 진급 누락되면 회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그만두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저 인사 담당자가 저한테 너는 대리도 진급됐는데 왜 그만두냐라고 했는데 이제 대리 진급돼서 이제 연봉이 갱신이 되잖아요. 이제 사원급 때 매년 올라가는 것보다 대리 진급되면서 올라가는 게 훨씬 높이 오르는데 그걸 보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내가 요거에 혹해서 다시 들어가면 남은 또 몇 년 동안을 그냥 이렇게 끌려가겠구나 싶어서 약간 도망치듯이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뭘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없이 나와가지고 지낸다는 게 사실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퇴사자들의 이미지는 퇴사를 하고 나와서 뭔가 자신이 그동안 이루기 위해서 꿈꿔왔던 그거를 위해서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도 뭘 해야 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시도도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그만두고 갑자기 만화가가 돼서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자잘한 실패들도 많았고 방황도 많이 했고 뻘짓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하셨습니까? 책에는 안 써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걸 만들려고 했어요. 이제 계단 오르내리기 협회라고. 들어도 말도 안 되죠. 계단 오르내리기 협회. 네, 세계 계단 오르내리기 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좋은데?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는? 환경도 보호하면서 네. 사람들 건강도 증진하고 엘리베이터에 붐비는 것도 좀 막아보자라는 굉장히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운동이에요.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다가는 그게 협회까지 만들어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 데를 만들려고도 했었고 만드셨어요 실제로? 못 만들었죠. 이제 구상만 하다가 말았고 이제 로고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계단 모양 이렇게 해서 이제 발이 오르내리는 로고까지 만들었다 그만뒀고 하나는 그때 막 뉴욕에서 뭐 1달러짜리 컵케이크 유행한다고 그래서 그런 한두 평짜리 디저트 가게를 만들어 볼까라는 구상도 했었고, 디제잉을 배워가지고 디제이가 되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레슨을 받는데, 홍대에 가서 레슨을 받거든요. 이제 빡빡머리 디제이한테. 이제 그 형이 저한테 부르더니 제가 몇 달을 이제 강습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도 꽤 됐고, 이제 형이라고는 부르지만 그분 볼 때는 자기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 중에서 최고 연령이거든요. 부담스러운 존재겠네요. 그죠. 그래서 너는 왜 이거를 하는 거니? 취미니? 했더니 아니요, 저 DJ 하려고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형이 저한테 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야. 그거 물려받기만 하면 돼. 너 이거 직업으로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약간 환상이 깨져서 저는 그 형이 되게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만두고 DJ 장비 팔아볼까도 해보고 이제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작은 도서관이 또 이제 10평에서 10평 이상만 되면 작은 도서관 만들 수 있어서 그거를 만들까 하다가 책방이 아니고 왜 도서관을? 제가 부동산에 이제 가게를 알아보러 가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제가 도서관 차릴 건데요라고 하면 이제 북카페 하실 건가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에야 책방이 좀 그때 당시는 책방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아니고 도서관 하고 싶다고 했던 이유는 어린 시절에 되게 가난하게 자라서 이제 책도 없는 집에서 컸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삐뚤어진 소유욕 같은 게 있어서 책을 일단 많이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지금도 분명히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북카페는 일단 돈이 있어야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나는 돈 없이도 그런 친구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곳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또 역시나 비현실적인 또 생각을 했어요. 뭐 하나 돈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데 그것도 하려고 하다가 그 지원 사업 담당자가 아마 선정되기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포기하고 대학원도 가려고 잠깐 했었고 뭐 이거저거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 안 되고 하다가 우연히 이제 역시나 돈 될 공리는 전혀 안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걸 한 3달 그리고 났더니 무슨 계기로 그림을?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돈이 없고 이거저거 다 실패한 상태에서 사람이 되게 궁지에 몰리잖아요. 네. 이제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이제 지출을 줄이거든요. 지출을 줄이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안 깎고 뭐 옷도 안 사고 친구도 안 만나고 커피도 안 마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이제 줄여서 나중에는 진짜 맨식빵을 물로 먹는 생활을 하다가 너무 이해돼. 그런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때 마침 빈곤에 맞서다라는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 책에서 나와 있기를 사람이 인간이 스스로 먹을 걸 해결할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인간이기를 살짝 포기하는 단계가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빈곤으로 빠지는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딱 그 책을 읽는 순간 제가 딱 그 꼴이었거든요. 딱 그 경계에 계셨군요. 그렇죠. 이제 큰 마트에서 파는 큰 식빵을 사놓고 먹다가 이제 여름이었기 때문에 곰팡이가 금방 피잖아요. 그러면 곰팡이를 뜯어서 이제 나머지 빵만 먹는 모양이었는데 그 모습 자체가 이제 스스로 이제 인간을 이를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잖아요. 썩은 음식을 갉아내고 이제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지경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사람다운 행위를 하나는 해야겠다라고 궁리를 하던 차에 했던 게 이제 6,000원이면 브라우니 재료를 사서 한 2, 3일은 먹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와서. 식빵 사는 것보다 싸네. 그렇죠. 이제 끼니를 때울 수는 없지만 끼니는 식빵으로 때우더라도 끼니는 식빵으로 때우고 제대로 된 뭔가 내가 사람이라는 걸 계속 인지할 수 있는 나는 문명인이라는 걸 인지하기 위한 뭔가 어떤 특별한 의식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먹었어요. 이제 브라우니를. 브라우니를. 네. 되게 고급스러운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카페 같은 데 가면 뭐 못해도 한 5,000원 파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직접 만들어 먹음으로써 굉장히 마음을 지키는 보호막 같은 거였는데 그 브라우니가 굽고 나면 식혀야 돼요. 식혀야 먹을 수 있어요. 식히지 않으면 이제 흐물흐물해가지고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동안 기다리면서 이제 할 게 없어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제 그때 마침 노트가 있어서. 근데 무슨 그림을 그리지? 하던 차에 트위터에 보면 이제 보통 자기 프로필 사진을 올리거든요. 이제 그 프로필 사진이 거의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잘 나온 모습,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올리거든요. 물론 정반대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자기의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을 올려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려주는 게 어떨까라는 관심 좀 받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게 우연찮게 이제 3달, 4달 이어지면서 한 600명 정도 그렸어요. 그래서 그쯤에 이제 만화를 한번 그려보지 않겠느냐. 이제 그 시점에가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우리나라 만화 플랫폼이 그때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35개인가가 한 번에 런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레진 코믹스 막 이런 거 생길 때인가요? 레진 뭐 등등등등 지금 탑툰이니 뭐냐 그때 엄청 많이 생겼다가 많이 사라졌거든요. 네. 이제 그때 생길 때 지금은 이제 마이케이프툰이 된 올레마켓 웹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작가를 막 모으고 있어서 플랫폼이 있는데 작가가 부족했군요.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게다가 기존의 만화가 지망생들 입장에서는 네이버나 다음을 계속 지망하고 있는데 그 우후죽순 생겨난 플랫폼에 자기의 정말 피와 땀을 갈아 넣은 그 만화를 런칭한다는 게 살짝 위험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 빛을 못 보면 괜히 한 작품 자기가 날리는 기분이 드니까 약간 망설이던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일단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한 6개월만 해보자라고 담당자랑 얘기를 하고 시작했었던 거죠. 원래부터 뭐 그림을 배우셨거나 만화를 뭐 관련해서 그리셨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만화에 대해서 배워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림 그리는 건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예체능 계열이 그렇지만 집안에서 이 백업을 못 해주면은 이걸로 직업까지 얻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백업을 해줘도 힘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둬라라는 이제 부모님의 얘기로 이제 그림 그리는 걸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생존법을 택한 거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회사를 들어가서 정년퇴직까지 열심히 하는 생활을 꿈꿨는데 거기서도 이제 도망쳐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부모님이 막아서 그만뒀던 일을 회사까지 그만두고 이제 부모님이 바라는 모든 코스를 밟은 상태에서 도망친 상황에서야 다시 또 그림을 그리게 됐다는 게 결과적으로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17년간의 그 공백이 없었으면 차라리 그림이 더 빨리 이어졌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얘기도 종종 들어요. 근데 식빵을 그렇게 잘라서 안 먹어봤으면 네. 지금 같은 그런 내공이 안 나왔을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드래곤볼 만화 있잖아요. 드래곤볼 네. 보면 손오공이 이제 프리저라고 이제 드래곤볼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엔 드래곤볼이 아니고 나루토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돼서 근데 드래곤볼에 보면 이제 초사이언인으로 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고통이 누적돼야 되거든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이제 초사이언이 변하는 것처럼 저한테도 그 17년이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꿈을 쫓았다면, 혹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절대 겪을 수 없었던 그런 절망과 고통, 네. 감내해야만 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독특한 포지션의 만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책에는 나오는데 아직 이제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중학교 때까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해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를 잘 가고 대기업에 들어간 것으로 아시기 쉽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에서 제일 뒤에 계셨죠? 네, 58대 네, 잊지 않고 있어요. 순위도 기억해놔요. 네. 그때 제가 공부를 포기하게 된 계기는 책에 안 나와 있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시험을 봤는데 제가 15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난이도가 되게 높은 줄 알았거든요. 고등학교 역시 다르구나 했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농구부 친구가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 찍어서 25점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공부랑은 정말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포기했었던 게 있었어요. 공부는 못했어요. 근데 재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수능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많이 푸는 사람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고3 때 뭘 했냐고 그 책에 나와 있냐면 평행봉만 하셨대요. 아침부터 저희가 계속 평행봉만. 그 부분이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고3 수험생 김보통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평행봉하고 새벽같이 가가지고 평행봉하고 학교에서 쭉 자고 네. 자고 있어도 안 깨우고 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밤새 만화책 보거나 뭐 하거나 그냥 대충 시간 보내다가 안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그대로 다시 학교 가서 또 평행봉하고 낮 시간에 또 자고. 제 생각해도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기억나는 게 조회 전에 이제 주번도 학교에 와서 청소하기 전에 책상 모아놓고 자요.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책상 먹어놓고 자고 있으면 정신을 차려보면 책상 옷이 입혀져 있고 책상에 앉아 있고 종례하고 이제 주번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았을까? 혼자 도시락 먹고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일상이었는데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방황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비범한 분이에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책을 보면 굉장히 그림이 귀엽잖아요. 네. 그림도 귀엽고 문체나 이런 걸 보면 가끔은 잘 모르고 보면 여자분도 같고. 네,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감성이 여자분인가? 그래서 여자분이어가지고 대기업의 그런 등살에 못 이겨서 나온 건가 싶다가 헌병대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면 여자는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되게 유약하거나 굉장히 이렇게 조금 작고 귀엽고 이렇게 생기셨을 것으로 깜짝 놀랐어요.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헬스장 PT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 보통, 이제 사인회 같은 데 가면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좀 크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무섭게 생겼다는 얘기 듣는데. 우락부락, 굉장히 건장하게. 제 마음속으로는 저게 되게 귀엽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귀여운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 마음속에 소녀가 살고 계세요. 전 솔직히 정신적으로는 17살에서 멈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육체적 건장함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약간 선입견을 갖고 계세요. 이제 만화가라고 하면, 제가 어디 가면 처음 하는 얘기가, 강풀 작가님 같은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내지는 주호민 작가님 오실 줄 알았는데, 되게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얼핏 보면 되게 흔하게 생긴 그냥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장 입고 백화점 같은 데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 물어봐요. 안내 요원인 줄 알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만화가로서의 개성은 굉장히 떨어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인터뷰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가 공개할 건 아니니까. 네. 책이 이렇게 보면서 저는 작가님의 이 양반 참 시각이 비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아닌데. 비범하다기보다는 되게 독특하다. 남들 안 보는 거에 되게 집착한다. 예를 들어 뭐 바나나 얘기할 때도 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과일이 바나나라고 생각한다. 전사가 쭉 흘러가잖아요. 아빠가 그게 무슨 최고의 과일이냐 했을 때 그걸 스스로 증명해 보고 싶어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과일을 다 먹어본 다음에 결국엔 역시 나한텐 바나나가 최고다. 이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가거든요. 아니, 책에 써 있지만 꼭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간 김에 이제 먹어본 건데, 저는 이제 제가 책에도 쭉 나오지만, 제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는 항상 넘을 수 없는 산이라거나, 세상 모든 일에 저한테 태클을 거는 이제 약간 장애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장애물을 마주쳤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할 것인가를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셨고 저한테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라면 못하는구나 내지는 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울분이 좀 자라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라면 저는 하도 계획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정말 안 되나 정말 못하나라는 쪽으로다가 이제 호기심이 좀 갔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좀 아버지가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한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왜 저한테 다 못한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하셨냐 했더니 본인이 성장 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매번 좌절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좌절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바라지를 않게 키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괜한 시도했다 좌절하는 게 마음 아프시니까. 네, 본인이 그게 너무 쓰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저는 뭔가 바라지 않는 애로 키우고 싶었던 건데 그게 실패하셔서 이제 정말 안 되나 하고 이제 말하지 않고 하는 애로 크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각이 약간 남들 생각 안 하는 거가 꽂혀 있는 분 같다 생각했던 게 이발소 얘기예요. 앞에 얘기는 뭐 많이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인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도대체 이 가게는 왜 형제 이발소일까? 네, 혼자 하시는데. 왜일까? 이런 질문 쉽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어릴 때부터 의문이었어요. 왜일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항상 아저씨 혼자 있는데 근데 그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변두리 정서가 좀 묻어 있는 것 같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 주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보다는 항상 그 주변을 맴도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변두리 정서가 좀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런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이 뭘까? 제가 나고 자란 동네가 어디냐면 그 난곡동이라는 데거든요. 거기가 이제 신림동. 신림동에서도 11동, 12동, 3동, 7동 요쪽을 난곡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되게 좀 아픈 기억이 있는 동네예요. 이제 청계천 고가 만들어질 때 이제 철거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이주시킨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도 변두리로 몰린 사람들인데 행정구역 자체도 산 하나만 넘으면 시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서울의 변두리거든요. 서울의 변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는 어떤 주류가 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제 친구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 교류를 한다든지 의사소통을 하는 거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원활한 방식이 아니었고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거나 아니면 엄마가 바람을 피거나 하지 않는 집이 그렇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 약간 좀 변두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크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이제 와서 거기서 나와서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도 이 이야기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관심이 가는 이유가 그래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제목은 왜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이렇게 의도하지 않고 그냥 지어낸 제목이긴 한데 그런 질문을 자꾸 받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른이 돼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크리스마스 날 다른 친구 어머니 아버지들은 큰 로봇의 인형에 뭐 선물을 주는데 저는 요만한 빼빼로 각만한 거에 500원짜리 조립식 장난감을 받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서운하고 참 미웠는데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니 자식한테 500원짜리 장난감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줘야 되는 부모 입장은 얼마나 또 안타까웠을까라는 걸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뒤늦게 나서야 내가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그 모든 결핍이라든지 상처가 그 사람들이 반드시 의도해서 한 것만은 아니었구나. 그 중에서 선택한 최선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글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저랑 비슷한 나이였던 아버지나 어머니는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서야 해요. 그게 서글픈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뒤늦게 깨닫는 게 돌아가시고 나서야. 저는 사실 책을 처음 봤을 때 에세이가 굉장히 훌륭한데 한겨레 출판이 왜 이거를 냈을까? 이거 되게 신기했는데. 한겨레 출판 무시하시나요? 둘이 조금 다르니까. 저 사람 못 듣게 쓰겠네. 아니, 왜냐면 한겨레 출판에서 이런 뭐랄까 서정적인 에세이를 말랑한 얘기가 잘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아니 네요. 근데 약간 독특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 책을 제가 본 게 이제 문학동네 책이니까 네네네네. 당연히 이런 책을 문학동네에서 또 내고 싶었을 텐데 왜 한겨레에서 냈을까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칼럼을 쭉 모아서 쓴 거니까 야, 참 한겨레 입장에서는 굉장히 득템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한겨레 출판 좋은 곳입니다. 많이 사랑해. DP도 한겨레 출판에서 나왔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얼굴을 안 드러내시고 보통 뭐 인터뷰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얼굴 팔리는 게 싫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공원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이제 잡지사 같은 데서 대학생 인터뷰 이런 식으로 이제 조그맣게 쪽글로다가 이런 걸 많이 세시 이런 데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멍때기 있는데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동거 할 일도 없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로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달에 잡지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사진을 찍었거든요. 되게 해맑게 웃는 얼굴로 옆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동거 너무 하고 싶어요. 동거가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해서 너무 슬프고 막 그런 애로다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놈의 언론은 그때 하필이면 또 동네 사는 여자 친구가 동창 친구가 저를 몇 달 동안 마주칠 때마다 동거맨이라고 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나 얼굴 팔리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막연히 이제 불편해서 이제 얼굴 노출 안 하려고 했고 또 만화가인데 굳이 뭐 얼굴이 알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기왕 할 거면 내가 그린 그림으로 내지는 내 캐릭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썼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 쓰고 있는데 되게 더워요. 덥고 무거워서 이제 딱 봐도 되게 더워 보여요. 벗고 싶은데 이제는 벗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제 벗어봤자 아무도 뭐 신경 쓰지 않으니까. 아니, 오히려 이제 뭐 벗고 조금 다른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딜 가든 다 사람들이 이제 초청한 분도 그렇고 그 가면 갖고 오셨냐고 물어보셔서 나보다는 그 가면이 필요한 거구나. 이제는 약간 체념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 실물을 보면 하여튼 훤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책을 보면서 계속 그러니까 장을 넘겨가지고 볼 때마다 이게 이제
한 개의 글들을 쭉 모아놓은 형태로 돼 있으니까 글을 넘길 때마다 계속해서 드는 확신이 책의 중반을 넘어가면서 챕터가 넘어가면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양반은 똘끼가 있구나. 똘끼가 있다. 초창기부터 알아차렸지. 네. 처음에는 이게 그냥 하는 것일까? 네. 글을 재밌게 쓰는 걸까? 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에피소드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 양반은 똘끼가 있구나. 네. 언제부터 똘끼가 있었을까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니가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굉장히 착한 애였대요. 이제 굉장히 말 잘 듣고 이제 공부 못하는 거 모르셨어요. 제가 이제 말도 안 했거니와 어머니 아버지가 생활에 바쁘시다 보니까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준 적도 한 번도 없고 보자고 하신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모르고 그냥 착한 애인 줄 알고 계셨는데 군대 갔다 와서 얘가 살짝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어머니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군대에서 DP 생활을 했던 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DP 생활하면서 이제 그전에도 물론 성인이었지만 내가 내 책임을 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히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DP라는 일 자체가 비슷한 또래의 둘이서 또래 친구가 될 수도 있었던 범죄자가 된 누군가를 찾으러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원래는 경찰이 쫓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놀라웠던 게 제가 DP가 되니까 저한테 신분증을 주는데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신분증이 뭐라고 나왔냐면 군사법경찰관리로다가 이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경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물론 군대 자체도 장난은 아니지만 그렇게 막 전쟁의 위기를 체감하는 군인은 그렇게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이 그냥 작업하다가 오고 이러는 거지. 내가 정말 대북 위협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게 대부분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매 시간 이제 실시간으로 다 이게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큰 일로 번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탈영한 친구가 궁지에 몰려서 가택 침입해서 강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상해 사건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범죄 저지를 수도 있고 정말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피마르는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찜질방에서 잘 때도 핸드폰 문자 오는 거라든지 전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마 위에 올려놓고 잤어요. 그래도 안 일어났어요. 피곤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속옷 안에 넣고 잤는데, 그 별반 차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다가 이제 절박하게 이제 내 사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난관을 스스로 헤쳐나가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를 좀 절실히 느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다가 약간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똘기 같은 게 눈을 떴을 수도 있고, 뭐.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네네. 잠재되어 있던 거를 그때 이제 폭발했던 것 같고. 약간 실행력이 덧붙었죠. 해보자. 왜냐면 그 에피소드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자기가 굉장히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짝꿍한테 짝꿍이 공경에 처했는데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시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이거는 평범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절대 평범하지 않죠.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이분이 크게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안 쓰시는 분이구나. 그런가요? 그때는 내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찬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2번 연속이었잖아요. 이걸 내가 2번으로 대미를 장식하고 싶은 마음이 대미를 장식해 완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완벽하게. 아니 그래서 어떤 드라마의 완결을 보고 싶은 거군요.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잖아.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어. 아차 싶어서. 근데 두 번째 질문을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그걸 똑같이 대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저도 그 친구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그거를 그대로 얘기할 줄 몰랐거든요. 절대로. 답이 그게 질문이 뭔지 몰라도 그런 답이 나올 수가 거의 없잖아요. 뭐 조선왕조 역사가 어떻게 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닐 거니까. 근데 너무 저를 믿고 얘기를 하길래 되게 충격 먹었는데 저도 충격 먹었는데 설마 저렇게 얘기를 하다니. 상상 속에 있었던 일이 현실로 다 벌어지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었거든요. 그 친구랑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올바른 친구고, 대학교 가서 저희 식당에 몇 번 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도 뭐, 막 이렇게 친한 뭐 그런 내색은 안 했지만, 여하튼, 그렇다고 뭐 원수 보듯이 하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뭐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시고, 근데 너무 저는 그거 보면서 에피소드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이럴 수가 있어? 저도 이게 일어나다니. 진짜. 오버헤드 킥으로 월드컵에서 결승골 넣는 브라질 상대로. 그거 비슷한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셨잖아요. 어린 시절 때부터 쭉 전사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나면 그냥 특별히 똘끼가 있다거나 이런 걸 튀고 싶어서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내 행동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 꼭 해볼까? 요거에 주저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죠. 타인의 시선을 별 신경 안 쓰고 살아왔던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다니는 동안 이제 남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고 그래서 괴로웠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나한테 안 맞는 옷이다. 벗자. 하시고 지금의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네. 내 멋대로 사는. 아마 뭐 그냥 이대로 가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만족하십니까? 지금의 삶에는? 만족해요. 이제 더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나중에 늙어서 죽는 거 말고 제가 이제 살면서 응급실에 3번 실려갔었는데 2번은 교통사고로 실려갔어요. 이제 그 2번 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한테 얘는 죽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거다. 라고 했는데 흉터 하나 없이 다 회복을 했거든요. 못 맞아도 범상치 않아요. 그러면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일반적일 건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라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굳이 조심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왜냐면 그때 사고 당시에 당일 기억이 아예 없어요. 그게 정신과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을 뇌에서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계속 반복될까 봐. 어떤 사고였는데? 이제 한 번은 용달차에 치였고 그 용달차에 치여서 바운스가 2번 되고 이제 실려갔다고 그랬고 한 번은 이제 학교들 보통 경사로에 있잖아요. 그렇죠. 정문에서부터 경사로 끝에까지 브레이크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전속력으로 질주를 해서 그 끝에 있는 벽에 이제 그냥 정면 충돌을 했어요. 이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거 브레이크 고장났잖아 얘기를 했대요. 그 사건 당시에 있었던 친구들이.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근데 제가 남 얘기 안 들어 이분이. 제가 괜찮아 그러더니 손을 번쩍 들고 가자 이랬대요. 그러더니 그대로 전속력으로 살려서 친구들이 죽으려고 저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뭐 부러지거나 뭐 부러졌죠 당연히. 이제 손목이 여기가 부러졌는데 여기 전혀 이상 없고 이후에 권투도 했고 뭐 약간 지적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살다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의식하지 못한 순간 정신을 잃고 그대로 삶이 끝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산 경향이 있고 지금 와서도 오늘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또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쉬움은 없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외근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오늘은 저는 뭐 할 것 최선 다했고 뭐 마감 못하고 완결 못한 거 있지만 독자들은 궁금해하겠지만 뭐 일단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다 죽었으니 그것으로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만족합니다. 만족도가 엄청 높은 삶을 사실 것 같아요. 네, 뭐 더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더 잘 되길 바라면 그때부터 이제 번뇌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유명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그런 거는 안 바라고 살려고요. 야, 되게 속이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중간에 힘든 시기가 있었으니까. 많이 써봤어요. 아니, 힘든 시기가 있고 더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뭔가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그거에 자족하고 하는 거가 되게 멋있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회사 다닐 때 되게 내가 원하는 삶과 다른 삶을 사니까 되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삶을 사셨던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못 살겠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일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그게 두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나 이런 두려움 정도는 갖고 사는 거 아니냐고 해서 그냥 타협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시는 게 뭔가 기준을 맞추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몰라 나는 그냥 오늘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 이런 삶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사 그만두고 뭐 한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할 때 주로 이제 자극적인 타이틀을 뽑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용기 있게 퇴사를 한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제발 빼달라고 해요. 이제 저는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도망친 사람인 거지 용기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 지금도 그래요. 이제 당연히 살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통들이 있는데 그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면 그 고통은 외면해도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도망치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보잖아요. 이제 그게 뭐 조직에서 이탈한 사람을 낙오된 사람, 실패자, 패배자 이렇게 많이 칭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 나가면 댓글로 꼭 달려요. 그래봤자 너는 회사에서 못 버티고 떨궈진 낙오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인정해요. 근데 낙오자가 꼭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고 얼마든지 패배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인 거지 낙오해서 그대로 끝나는 사회는 되게 안 좋은 사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걸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더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가 좀 더 나아져서 저 같은 사람도 더 이상 주목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뭐가 됐든 하는 게 더 이상 그 신기한 일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게 바뀌면 똘끼로 주목받으실 거예요. 주목은 받으실 거다. 어쩌면 아까 얘기하셨던 계단 오르기 세계협회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몇 년 뒤에 남들이 생각 못하는데 난 이거 좀 필요한 것 같은데라는 걸 또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진지하게 제가 이제 만화가로 내 인생을 다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만화가로서 일이 있으니까 만화를 그리고 있는 거지 반드시 만화를 그려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어린 시절부터 만화가만을 보고 살아왔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인간이라 나중에 뭐든 기회가 되면 하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무언가가 되고 싶어 또는 뭔가 이루고 싶어 그런 거에 너무 무게 짓고 자기 힘들게 하는 거 너무 싫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그냥 하고 그러다가 간판 떨어져 맞으면 죽으면 죽는 거고. 맞아요. 네. 기타노 다케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죽을 고생을 했다보다는 열심히 살다 보니 축구 선수가 돼 있다라는 게 자기는 더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되게 그게 감명 깊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어떤 목적이라든지 목표 없이 그냥 지향점 없이 일단 그냥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나중에 뭐가 됐든지 간에 저는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한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김프로쇼가 늘 하는 얘기랑 비슷하기도 하네요. 저의 모토예요. 영광입니다. 회사 관두고 하고 싶은 거 해라 제발. 아니. 회사 관두는 건 조심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제가 강연 같은 데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꼭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제 제 책을 갖고 오셔가지고 되게 간절한 표정으로 양복을 입고 오세요. 다. 그런 부담스럽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왔는데 저한테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들을 맛 똑같아요. 저는 회사 그만두라고 이 책 쓴 게 아니니까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시라고. 근데 버틸 수 없으면 삶을 포기하기보다는 그냥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삶을 포기하는 것보다 회사를 포기하는 게 낫지. 그죠. 하지만 퇴사 이후의 삶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 제가 늘 얘기하잖아. 쉽지 않아요. 저나 김프로님이나 되게 운 좋게 풀린 케이스인 거지. 그런 사람 드물어요. 맞아. 우리도 처음엔 관두려고 몇 달 지나고 나서는 그런 얘기 안 하기 시작했다. 아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위험해요. 특히 우리 사회는 위험해요. 그럼요. 그림은 어려서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갈까 고민할 정도로 좋아해서 그리셨으니까 기본기는 뭐 가지고 계셨다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은데 글은 언제부터 쓰셨어요?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 글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그때 당시에 한참 홈페이지 만드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안 만들지만 홈페이지라는 것 자체가 되게 낯선 단어잖아요. 예전에는 홈페이지 만들어서 자기 홈페이지 막 이렇게 막 별 날아다니는 거 꾸미고 막 아이콘 만들고 메뉴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 자기소개 이런 거 써놓고 이런 게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저도 이제 없이 살다 보니 그런 거라도 좀 잘 꾸미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뭐를 보여줄 게 없잖아요. 이미 그림은 포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단문을 좀 많이 썼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긴 이야기를 만들었던 건 아니고 정말 단문 있잖아요. 한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단문들 되도 않는 단문들을 막 열심히 썼어요. 조회수는 처음에는 1, 2 막 이랬어요. 누가 보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랑 외삼촌이 봐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인 척 댓글도 달고 그래요. 근데 그랬던 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얼마나 쓰셨어요? 뭐 대학교 내내 계속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책도 하나 만들었었어요. 자가 출판을 해가지고 50권 만들어서 몇 권 집에 남아 있는데 친구들한테 강매하고 그랬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짧은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완결을 하는 연습을
몇 년 동안 했었던 게 이제 그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빈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매일 썼나요? 아니면 뭐 2, 3일에 한 번씩?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루에 3-4개 쓸 때도 있고 안 쓰고 몇 주 지날 때도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글쓰기를 이제 마음의 똥싸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 마음에 이제 어느 정도 똥이 쌓이면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싸지 않으면 다른 일에 집중을 못 해요. 그러다 숙변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누가 읽을 것도 생각 안 하고 이게 나중에 책이 될 거다 혹은 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냥 계속 했군요, 그냥. 딱히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친구들은 이제 미팅하고 뭐 소개팅하고 OT 가고 뭐 MT 가고 하는데 전 대학교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제 클럽도 가본 적이 없고 미팅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요? 네, 그래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정말 대학생 때 즐거움이랄 게 별로 없는 삶을 살았는데 왜냐하면 과외를 4개씩 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과외해서 돈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스스로. 네. 그래서 이제 장학금도 받아야 되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딱히 그런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누리는 그런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먹고 당구장 가고 PC방 가고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뭔가 짬났을 때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래 돈 안 들고 재밌고 혼자서는 그래서 글을 쓰셨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은 가난해서 되게 불쌍한 애예요. 이게 가난한 애가 막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다가 물로다가 글씨도 그 1 더하기 2 공부하고 그런 것 같네요. 반딧불이 놓고 공부하고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때부터 그렇게 다져진 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만화와 뭐 수필가 이런 걸로 지금 빛을 발하고 계신 거네요. 네, 운이 좋았네요. 야. 근데 보통 분들 같지 않은 남다른 감성은 있으세요. 네, 있기 때문에 이게 글이 되는 거지 뭐. 없는데 글 쓴다고 훈련만 된다고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10km 마라톤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이제 멤버들이 다 목표로 마라톤 해놓고 또 이분은 또 마라톤 하다 죽을 뻔도 하시고 이제 42km 도전했다가 다 뛰긴 뛰었는데 죽을 뻔했어요 진짜. 알아놓으시죠. 객기로 뛰었다가 저도 한 2달 동안 쩔뚝거리면서 걸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덩치 너무 크고 몸무게 나가는 사람 풀코스 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관절에 무리가 온다고 뼈가 이게 닳는다고. 저도 하여튼 객기로 도전했다가 아유 죽을 뻔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멋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하셨던 거를 쭉 글을 쓰면서 저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게 보였냐면 그 웃기고 싶은 욕망. 나는 글로써 다른 사람을 웃기고 싶다. 뭐 약간 이런 보통 있습니까? 저는 있죠, 솔직히. 저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웃기든 울리든 무섭게 하든 긴장하게 하든 어떤 감정은 꼭 느끼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뭘 하고 싶어서 계속 노력하시는 게 보였어. 그러니까 암 환자일 때는 계속 울리고 싶었고 더 안 울어, 더 울어. 여기다 더 못 울 것 같지만 더 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울리는 걸 목표로 그렸다면 요번에 쓴 수필 같은 경우는 가볍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전에 나왔던 수필이 너무 암담한 수필이어가지고 많이 우울하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한 글만 쓰는 사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울 끝에 극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또 극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소소하게 웃기는 거라도 해야겠다 해서 이번 책은 좀 웃기고 약간 찡한 내용으로다가 써자라는 생각을 했죠. 아니 왜냐면 제가 책을 읽고 바로 그냥 생전 뵌 적도 없는데 댓글로 모시겠다고 막 한 이유가 제가 지향하는 글하고 너무 비슷하거든요. 네. 제가 이런 글을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지하게 막 뭔가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싫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글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늘 그렇게 보고 회사 퇴사한 것도 너무 사람들이 막 진지하게 막 열사같이 이렇게 하기 너무 싫거든요, 그게. 맞아요. 근데 가볍게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즐겁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책 내내 너무 보여가지고 이거 내 스타일인데. 네. 보니까 대화를 나눠보니 우리 스타일이야. 결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또 불러주세요. 이거는 다른 없는 질문인데 저희가 영화 팟캐잖아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시는 인생 영화가 어떤 겁니까? 좀 되게 구닥다리 같은 얘기인데 바람 불어 좋은 날을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옛날부터 좋아해가지고 몇 번을 다시 보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너무 모든 장면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젊은 시절에 이매진 씨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처음으로 성인 연기를 시작했던 안성기 배우님의 얼찐 모습도 너무 좋고 젊은이들이 도시 속에서 그렇게 상처받는 거 그런 장면들도 너무너무 인상 깊었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안성기 배우가
권투 시합을 하면서 이제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 2년이 됐는데 줄곧 내내 보이지 않는 누군가한테 두들겨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시 싸워볼랜다라고 하고 일어서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또 웃으면서 이제 끝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고 저도 줄곧 누가 구체적으로 저를 때리는 사람은 없는데 계속 두들겨 맞고 이상하게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일어서는 그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기타노 다케시의 키즈 리턴을 되게 좋아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마사루와 신지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 자체가 두 영화가 되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려고 해요. 남들이 망했다고 해도. 주성치 영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주성치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어린 시절에는 이제 10대를 거의 지배하고 있었던 건 주성치였고 이제 20대는 기타노 다케시라면 10대는 주성치에 많이 빠져 있었죠. 특히 설리기현 월광보합 굉장히 좋아하고 환장하죠. 네. 근데 왜냐면 그 말씀하신 두 영화의 정서가 비슷하게 근데 훨씬 희극적으로 주성치가 풀잖아요. 특히 희극지왕이나 이런 거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희극지왕 되게 좋아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심사관이에요. 심사관. 심사관이라는 영화 보면은 심사관도 좋아하고 당백호 점추형도 좋아하고 되게 이제 그 주성치의 그 패배자들이 나와서 승리하는 그 항상 일관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주성치 영화 되게 좋아해요. 자,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 저희가 오늘 1시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매력 있죠. 네, 매력 있어요. 매력적인 분이 쓴 책이니까 뭐 이제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만 어른이 된다면 이게 제일 최근에 나온 거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많이 사주시고 책이 뭐 두껍지도 않아요. 선물용으로 딱 좋아요. 정말 술술 잘 읽히고. 독서회에서 이런 책도 소개하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막 여성문학. 막 페미니즘 그리고 뭐 김민식 PD님의 매일 아침 써봤니 자기개발서 좋죠. 그런 책도 좋죠. 그랬는데 이런 책도 이런 뭐 내용 없고 주제도 없는 책도 하나쯤은 그런 책들 많으니까 약간 평상에 누워가지고 들어누워서 수박 하나 먹는 느낌 같은 책 같은 거.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김보통 작가님의 매력이 담뿍 녹아져 있는 책이니까 꼭 많이 사주시고 이건 뭐 저희가 출판사 분도 몰라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적이 없는데 사가지고 인증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다른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김프로쇼가 부동의 1위를 계속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광고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런 얘기를 해야 저를 또 다시 불러주시면 김프로쇼 화이팅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제 책도 이제 저도 계속 열심히 쓰고 그리고 할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도 즐겁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사인회는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십니까? 그게 이제 교보문고에서 요청해서 순회 사인회 했던 거는 끝났고 이제는 강연만 좀 남아 있어요. 빠른 거는 2월 23일에 북바이북 상암점에서 있습니다. 작가님은 그러면은 만화 작품이랑 글은 계속 하실 예정인 거죠?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도 수필도 연재하고 만화도 연재하고 일은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봄에 또 책 하나 또 나옵니다. 불러주세요. 제가 전혀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럼 페북에 김보통 이렇게 치면 페이지가 나오고 좋아요하고 팔로우할 수 있는 그림이 거죠? 나와요. 이렇게 돌아보는 그림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새 책이 나오면 또 모시기로 하고 종종 모셔가지고 저희하고 코드가 맞아요. 이력서도 불러주세요. 가까우니까. 종종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영화 얘기도 하고 뭐 또 하고 나누도록 하고요. 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 많이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 하나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